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의 송유라입니다. 네, 어젯밤 소설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도 축하의 물결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 씨의 아버지 원로 소설가 한승원 씨가 전남 장흥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지역에 경사가 났다 이런 분위기고요.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서도 광주의 딸, 광주의 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신도 한국 작가로는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정작 한강씨 본인은 매우 놀랍고 정말 영광스럽다. 아주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정말로 놀랐다. 라면서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쟁 상황 속에서 노벨상으로 잔치를 벌일 수는 없다며 공식 기자회견도 마다했다고 하죠. 작가의 인간 본성과 인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싶은데요. 이런 영광에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출간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분류가 되면서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가 됐었는데요. 문화의 가치에 마음대로 잣대를 들이미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폭력적인 일인지를 통쾌하게 보여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었다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10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뉴스는 여수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자, 11구 여순사건 76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순사건 위원회 진상조사 처리 비율이 불과 9.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네, 국회 특별법 제정 이후 활동 중인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조사 처리율이 불과 9.5%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원활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내년 10월로 되어 있는 위원회 활동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의원 용해인 의원에 따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에 신고된 7,465건 중 40.17%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중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사했습니다. 네. 용해인 의원은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기간은 지난 5일로 만료됐지만 여전히 신고 접수된 사건 중 6,577건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 채 계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해인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2,999건의 평균 계류 기간이 222.2일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특히 지난달 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68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계류 기간은 319.6일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 710건도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 동안 계류됐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심사 결정한 사건은 불과 45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90% 이상이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지키지 못한 셈인데요. 법에서 정한 조사 기한을 위원회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조사 인력 증원 그리고 조사 기간의 연장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그나마 진상조사가 완료된 710건 중 무려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90일로 규정되어 있는 시한, 즉 여순사건법의 시행령을 위반한 셈입니다. 이처럼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용해인 의원의 진상조사 기한 위반 논란과 지연 사태에 대해 여순사건위원회는 전문 인력 충원이나 우선순위 선정, 조사 업무의 보강, 위원회 활성화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 결정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여순사건위원회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장 여순사건위원회의 임기가 완전히 종료되는 내년 10월 4일까지 총 3,400건의 진상조사 건수가 남아있어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한 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용해인 의원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정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령을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의 호소를 방치해온 여순사건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특별법 시행 이후에 유족과 또 지역사회에서 여러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지만 결국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정부의 의지 부족 말고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광양교육지원청이 2년 전 전남도 감사에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이력 조회를 빠뜨리고 진행을 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올해 감사에서 똑같은 걸로 지적을 또 받았어요. 네, 광양교육지원청이 2년 전 전남도교육청 감사에서 직원 채용 시 성범죄 이력을 빼먹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이 부실한 교육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광양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감사 결과 광양영재교육원의 결원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서 이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기록을 조회해야 하지만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지난 2022년에 시행된 감사에서도 이 같은 기관에서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하면서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2년 사이에 같은 사안으로 이 부실한 행정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년 사이에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 사실 부실 행정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전남도교육청의 광양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에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한 사항도 함께 지적됐는데요. 관내 유치원 급식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학교 급식 대상에 추가되면서 유치원의 급식 위생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야 되는데 네. 부실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 광양교육지원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몇 차례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직전 점검에서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점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또한 관내 교육시설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농축수산물 91건 중 22건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아닌 학교 영양사 또는 검사기관에서 채취하도록 하는 등 식품 안전성 검사에서도 소홀한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끝소식은 순천 가보겠습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순천시가 시 보건소장 관령을 원칙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네, 전남도가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순천시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건소장을 무려 5차례에 걸쳐 교체하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명시한 의사면허 소지자나 이 보건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행정직 공무원을 이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면허 소지자나 보건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라고 권고했고 이를 따르지 못할 경우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채용하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직렬 공무원을 전입받아 임명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순천시가 이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 전남도는 순천시가 보건소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개방형 직위 공모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한 후에 추가적인 대안 없이 무자격 행정직 공무원을 직무대리로 임명해왔고 또 해당 인사발령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경우가 빈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지자체 보건소장 임명 과정에서 보건직렬 공무원의 승진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남도는 감사를 통해 지난 2022년 7월 정기 인사에서는 승진 최소 연한을 충족한 5급 공무원이 직무대리로 임명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없이 제외했고 네. 그 결과 보건소장 자리가 6개월간 공석으로 남아있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전남도는 순천시의 보건소장 임명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향후 부적정한 인사 발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전남도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순천시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우리 주변의 생활 속 불편한 점들 민원 해결사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좋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해드리죠. 여수 MBC 홈페이지에 가시면 라디오 전망대 게시판에 글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83번으로 앞머리에 민원 해결사 달아주시고 해결이 필요한 민원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축제 계절 다가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오늘 마칭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다양한 가을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자, 여수 대표 축제인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를 11월 2일 토요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는 기존 중앙동 이순신 광장이 아닌 여수 세계박람회장 해상으로 결정이 됐어요. 네, 2024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가 오는 11월 2일 오후 7시 여수 세계박람회장 앞 해상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2016년 첫 개최 이후에 지난해까지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열렸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장소를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여수시에서는 지난 5월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축제 장소 변경과 최적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네. 조사 응답자 중 59%가 장소를 옮겨야 한다라는 의견을 나왔고요. 이 매년 축제 때마다 10만 명 이상이 찾으면서 교통체증과 거주민들의 피로감 호소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요. 기차역과 자동차 전용 도로가 가깝고 이 주차장 등 여건이 나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을 개최 장소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장소 변경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직접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고 오셨죠. 네, 우선 장소 변경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네, 제가 거리에 나가서요. 중앙동 일대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예. 이 축제 장소를 여수세계박람회장으로 변경에 찬성한 시민들은요. 이 이순신 광장 일대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네. 안전에 취약하기 때문에 광장이 넓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적합하다면서 이 세계박람회장 일대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앙동 일대 보면 굉장히 길들이 좀 협소하기도 하고 그렇죠. 주차할 공간도 뭐 넓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매번 저희가 축제마다 보면요. 사람과 자동차가 뒤엉켜서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차도까지 막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의 안전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또 이순신 광장 앞 해상보다 이 세계박람회장 앞 해상이 더 넓고 시야가 넓어서요. 더 멋진 불꽃축제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또 특히 중앙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요. 이 불꽃축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생활이 힘들 정도로 소음과 혼잡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덜 줄 수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게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뭐 예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넓으니까 여기는 좀 좁잖아요. 사람 인원 가기가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그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엄청 힘들어요. 주차하기도 힘들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 것은 좀 해결은 되지 않을까 싶네. 그쪽에서 하면 훨 낫겠어요. 소음도 심하고 교통도 많이 막히고 전혀 뭐 주차장 대책도 안 돼 있잖아. 소음이 너무 많이 시끄럽고 이게 건물들이 다 오래돼가지고 건물이 울려. 땅이 울린다고. 이게
신규 건물들 같은 경우는 괜찮잖아. 근데 이제 이게는 다 건물들이 30-40년씩 된대가지고 건물이 울려. 그래서 교통 이 주차할 때도 없고 교통도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이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이게 실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교통체증도 심하고 시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는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심해. 저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죠. 그쪽에 어차피 주차장도 많고 수용할 수 있는 돈도 훨씬 더 많고 그러니까 넓은 데서 하는데 굳이 좁은 데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우선 그러니까 장소 변경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요. 네. 들어보니까 오래된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불꽃놀이 하는 그 축제 기간 동안 막 집이 울린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이쪽 건물들이 2층, 3층 건물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에요. 주택 건물들이요. 네. 네, 그랬군요. 자, 그럼 반대 입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축제추진위원회 측은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도심 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면서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반대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어요. 네, 어제 오후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는 이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 걸기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네. 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선어시장 상인회 등은 이 지역민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일부 시민들의 의견만으로 불꽃축제 장소로 변경한 것을 항의했는데요. 이 축제로 인해 원도심의 활성화를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장소 변경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축제의 큰 의미를 아무래도 원도심 활성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데요. 네, 맞습니다. 여수시가 문제로 삼고 있는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장소 변경을 지금이라도 좀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장소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은요. 이순신 광장 일대가 많은 이들이 불꽃을 볼 수 있는 도심 광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진남관, 장군도, 돌산대교 등 여수의 대표 관광지까지 밤하늘의 불꽃, 여수 밤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겁니다. 네. 네. 또 불꽃축제로 인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요.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상으로도 이순신 광장에서 계속해서 축제를 열리는 게 장점이 크다는 건데요. 저희가 여수 밤바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또 여기도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그러니까 밤바다 이름에 맞게 밤바다 앞에서 여수의 밤바다에 사는 게 맞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여수 밤바다를 우리가 말하는 그 장소가 그 중앙동 근처 맞아요. 그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순신 광장부터 그 해상공원까지. 네, 그리고 장군호가 보이는 그 앞바다까지를 말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돌산대교 쫙 보이고 네. 케이블카 쫙 보이고 그렇죠. 여기를 얘기를 하는 것인 만큼 이걸 계속 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일부 거주 주민은요 축제로 불편은 하지만 하루만 불편을 감수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크기 때문에 이 장소 변경은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또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교통 주차 문제를 봤을 때 장소를 변경했을 때도 교통이나 주차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박람회장으로 진입한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정체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인근 상가도 많지 않아서 노점들의 수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시끄러움도 있지만 또 여럿이 지킬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원하니까 있으면 좋겠죠. 그게 자주 있는 행사가 아니고 또 진난관도 있고 옛날 옛부터 해왔으니까 그거라도 있으면은 그래도 또 희망 삼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불꽃놀이 축제 장소가 여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쪽으로 숙소를 잡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관광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포도 물론 좋지만 그쪽보다는 바다를 끼고 있고 돌산대교도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특허시장도 있고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여기서 개최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어디든 복잡한 건 똑같아요. 주차 입장은 여수는. 일단은 상권 쪽으로는 여기를 하는 게 정상이죠. 거기는 소비할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없고 잘했어요. 그러면 됐지. 또 저쪽으로 옮겨갖고 만일에 뭔 욕을 먹을까는 모르겠어요. 저는. 욕 많이 먹죠 지금. 욕 먹을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네, 이제 축제 장소 변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뭐 지금 여기가 낫다. 관광은 지역 활성화 목적인데 옮겨서 좋을 것이 없다. 뭐 지금까지 사고 안 나고 잘 해왔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이 여수시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개최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요. 이전 장소 최적지로 소호요트 경기장 앞 해상, 여수 세계 박람회장 앞 해상, 또 신월동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 해상 순으로 꼽았습니다. 네. 여수시는 장소별 접근성, 관광 인프라, 교통 문제, 방문객 수용 공간 규모, 불꽃 바지선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축제 개최의 최적지를 선정했다는 의견입니다. 네,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장소 변경을 놓고 시민들의 찬반 의견 들어봤습니다. 민원 해결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송 없는 이렇게 한 달 동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황부터 여쭙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 저도 MBC가 없는 삶 처음에 한 2주 정도 좋았었어요. 시간이 하루가 남으니까. 그래서, 근데 한 달 가까이 되니까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립고, 그래서 송유라 아나운서와 같이 라디오 전망대 YMCA 토론을 진행하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더욱더 즐겁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석 총장님. 네, 저는 이제 9월 30일 좀 먼 시간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 여순 그 특별법 즉각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전망대가 있었다면 계속 진행됐다고 하면 그 소식을 막 지역민들에게 알릴 그런 막 욕심이 생겼는데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그 송유라 아나운서 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 전에 하셨던 아나운서가 맨날 그랬거든요. 맨날 그 송유라 아나운서 할 때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냐고 샘을 많이 냈는데 샘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분 정말 지역의 대표 스피커인 만큼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건강한 토론할 수 있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토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세수 부족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정부가 걷는 세금이 올해도 예산에 비해서 30조 원이나 부족할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도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생기면서 2년 연속인데요. 정부는 기업 실적 부진 및 내수 경기 둔화로 인한 법인세 또 종합소득세 세수 감소라고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 나오지 않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방정부에 내려와야 하는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년 연속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부작용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지 이 질문 두고 두 분 총장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수 부족 사태. 부자 감세가 원인일까요? 뭐가 원인으로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은 그 부자 감세가 직접적 원인이죠. 직접적 원인이고 그 계속 지금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도 놓고 보면은 지방 교부세가 4조 2천억, 그다음에 교육 교부금이 약 5조 3천억 정도 삭감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세수 부족 또는 이런 말들이 아주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이건 뭐냐면 세수를 예측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살림살이를 제대로 계획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정부의 살림은 그 우리가 흔히 하는 가계 살림과는 달라가지고 돈이 남으면 저금을 하거나 막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측이 어느 정도로 빗나가게 되면 사업을 못하거나 중단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 세수 예측을 못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부자 감세가 직접적인 원인이어요. 또 하나는 이런 감세,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감세를 하는 것은 감세 효과를 통해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활동들이 왕성해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또 다른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 감세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세에서 세수 부족도 안 들어오게 되죠. 경기 활성화는 뭐 체감하듯이 그렇게 높지 못하죠. 더불어서 지방세도 심지어 거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러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이제 정부에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재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용액들을 모아가지고 쓰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불용액. 예, 그러니까 돈을 쓰지 않는 돈들을 모아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의와 의결은 국회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감액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다 올려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대희 총장님이 세수 부족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법인세 영역하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영역 감소분이 중요한 내용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법인세는 일반 법인이 이윤에 따라서 내는 거니까 돈 있는 기업은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가난한 사람은 이게 안 내잖아요. 적자난 기업은 안 낼 거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 현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건 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쪽을 대규모 세입 영역, 국가 세금으로 감면해져 버리면 국가는 다른 수석에서 이제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 건데 대책 없이 이것만 감해줘 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하고 또 잘 나가는 기업한테 세금을 감면해주면 돈을 더 쓸 것이다. 그렇죠. 더 투자할 것이다 했는데 전혀 안 오고 있죠. 안 오고 있고 거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세수 부족 사태가 부자 감세 큰 틀에서 부자 감세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엊그제 결국은 이 30조 원 가까운 세수 부족 원인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업 실적 부진하고 내수 경기 둔화로 결국은 이 세수가 안 들어왔다는 걸 3조 원이 올해 좀 불령 처리할 수밖에 없겠다는 내용을 솔직히 말씀했고 그중에서 법인세가 14조 5천억이거든요. 법인세에서 예상 수입이 14조 5천억이 줄어들고 종합소득세에서 8조 4천억입니다. 그럼 여기서만 해서 벌써 22조 9천억 거의 23조 원이 여기서 마이너스 요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합소득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우리 같은 일반 소시민은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처럼 부자 감세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민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중간에 막 유류세 감면 많이 해줬잖아요. 전기요금 많이 감면해주고. 그럴 돈도 없어 지금. 네, 없는데 지금 국민들 불만이 차오르니까 경기가 안 좋고 차오르니까 유류세라든가 전기료 감면해주면서 이것도 다 국가가 재정해서 또 부담하니까 이쪽에서 또 국가가 한 4조 원 정도 부담을 해야 하면서 세수가 더 안 들어와 버린 거죠, 결국은. 네. 이런 영역 속에서 결국은 모든 원인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30조 원 올해 안 거치는 거, 이 문제는 하반기에 지방정부하고 좀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냐면 쥐어짜겠다는 거죠. 지방정부에 쥐어짜겠다고 하는 거고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겠다? 지방정부에다 전가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노골적 의도를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30조 원에 작년 56조 원이라 그랬죠. 그럼 거의 이게 90조 원이죠. 2년 연속 이렇게 장사 실패면요.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어째요? 바로 대표이사부터 임원들 다 갈립니다. 그럼 이 정도면 기재부 장관하고 차관부터 해서 해당 국장 라인들 다 날려야 되는 흐름이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공식 사과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이 정도 수준인데 다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정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국세, 그러니까 국내에서 거치는 세금과 연동돼서 내려가는 지방교부금
지급 규모가 대폭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를 보니까요. 전남에서는 순천시가 370억 원, 다른 지자체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가까이까지 교부세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대희 총장님. 네, 실제로 이게 지방정부는 대체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여수시가 한 27% 정도 되고요. 100이라는 예산 중에서 세임 예산 중에서 한 27% 정도는 여수시가 지방세나 이런 거 세외 수입으로 벌어들이고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국가나 중앙정부나 전라남도의 보조금 영역에서 좀 많이 써요. 네. 실제적으로 실제 금액은 50%인데 네. 자체 그 이전 재원까지 합친다면 한 80%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는 측면이고 실제로 중앙정부의 보조금 영역이 여수시 예산이 5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11월, 12월 전년도 미리 시의회 통해서 의결을 보고 또 여수시가 한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을 미리 새 연도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미리 다 확정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거는 가정하에 다 집행 계획을 세우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 정도 되는 정부 예산에서 한 2천억 정도가 안 들어와 버리면 이건 한 2개국 정도가 없어져야 될 영역이거든요. 두 개 국. 여수시가 한 10개 정도의 국들이나 사업소가 있다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죠. 엄청난 겁니다.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여수시 내에 2천억이 안 풀렸다 생각하면요. 그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요. 네. 예. 아마 여수 MBC도 1년 재정에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이 안 들어왔다 하면 직원분도 정리해야 되고 프로그램부터 정리해야 되고 방송 제작비 다 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수시도 2천억 정도면 엄청난 금액이라서 뭐 제대로 뭐 해볼 수도 없는 공무원들 보고 인건비만 받고 살아가라.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이런 행태거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죠. 예. 어떻게 보세요, 김석 총장님? 일단 뭐 지방 교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치단체 간의 그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주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줄어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지방 살림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연 2년 동안 지금 현재 뭐 50조 넘게 그다음 이번에 내년도에 뭐 30조 가까이 세수가 나온다고 하면 살림을 쥐어짜는 데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아마 행사성 위주의 사업들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었던 뭐 박람회나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일들에 있어서 지방 교부세로 채우려고 계획하고 있던 일들이 차질이 심각하게 오게 될 것이고 이제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걱정인 것은 뭐냐면 그 교육 교부금까지도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막 여기 논란 중에 있잖아요. 그다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냐 편성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세수 펑크가 가져오는 굉장히 그 심각한 효과, 어떤 영향 그런 것이기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수시가 1년에 작년 기준으로 2조 원 정도 예산인데 그중에서 한 1조 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 교부세 그리고 이 교부금에 의해서 그리고 국비 보조금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국가가 주는 더 보조금이 있어요. 이게 1조 원인데요. 여기서 한 10% 정도 최소 10%에서 한 15% 정도를 올해 연말에 10월부터 국가가 아마 중앙정부가 보통 우리가 쌩 깐다는 말이 있죠. 혹은 또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말을 비방용 언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용도 어려운데 지금 여수시 예산에서 아까 1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안 들어온다고 하면 여수시는 하반기 모든 일정 중단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것이 또 내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더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도 이미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작년에 거잖아요. 2천억 못 받아가지고 영향받았죠. 올해 또 1.5천억 정도, 1,500억 정도 영향받을 거죠.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그럼 한 3년 사이에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가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정 자주도가 낮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지역 살림 자체가 그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있는 상황. 아까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정부가 99%나 삭감하면서 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이 교육에 들어가는 금액도 삭감이 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김대희 총장님. 네네.
보통 우리가 내국세, 이제 우리 국내에서 국가가 세금을 매겨서 들어온 내국세라 그러는데요. 내국세 전체 총수입 중에서 20.8% 정도는 교육 관련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예. 쉽게 말해서 100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무조건 20.7% 정도는 야 이건 교육을 위해 써야 돼.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교육을 위해 써야 되고 나머지 80%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자 해가지고 교육 관련 당국들 아니면 17개 시도교육청 있죠. 예. 여기 예산으로 쓰는데 이게 교직원 인건비라든가 학교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예산으로 쓰게 되는데 예. 결국 여기서 교육으로 지원해야 될 영역을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죠. 작년에도 영향이 있었죠. 작년에도 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웬만한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못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그만한 수준으로 못 해버리니까 시도교육청은 지금 아우성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부담을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입학금, 수업료, 뭐 학교 운영 지원비, 뭐 교과서비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무상교육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국가가 나름대로 좀 책임져 왔던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수가 그거를 이유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수 결손에 의해서 국가가 이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17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17개 교육청에 돈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거죠. 예. 국가로부터 오는데 국가에 돈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상교육과 관련된 대단히 그 틀이 흔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이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줄 거냐, 17개 교육청이 줄 거냐라는 거 가지고 지금 법안을 개정해야 되냐 말하냐는 실갱이가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원인도 결국은 세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수 결손 때문이다. 네. 근데 이제 교육부 1년 예산이 한 76조 원 정도 돼요. 76조 원 정도인데 작년에 56조 원 세수 부족에 의해서 교육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가야 될 예산 10조 원을 깎았거든요. 네. 그럼 올해는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한 7조 원 정도는 안 내려올 거라 이제 역시 지방정부처럼 네. 안 내려오다 보니까 안 내려올 거라 보고 있어서 작년에 10조 원을 그뭐 17개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처리했냐. 네. 사업은 해야 되니까요. 네. 교직원 인건비는 줘야죠. 어떻게 했나요? 네, 학교 수업은 해야 되니까. 결국은 안정화 기금하고요.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은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은 특수 목적, 해당 목적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정부가 야, 법 어겨도 되니까 재정법 그거 어겨도 조금 되니까 써. 예, 이걸로 좀 써. 이걸로. 아니 이거 우리가 비상 상황 터질 때 전쟁 날 때 예. 우리가 전쟁 비용으로 기금 적립해 놓은 것도 쓰면 안 되는데요. 요거까지 어떻게 교직원 급여줘요? 우리 말 그대로 감사실에 걸리면 저희 징계 받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괜찮아 써서 이렇게 되는 거죠. 김대춘이 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의원 해봤잖아요. 뭔 말이냐면 그런 예산을 변경하는 건 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거치지 않고 지금 계속 불법을 자행하려고 하는 것을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동네 계모임도 아니고 이건 참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7개 교육청이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운영 기금 영역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올해 아마 다 쓰면 네, 이게 작년에, 다 합치면 네, 한 작년 10조 원 올해 정도 다 되는데 아니 들어와야 될 기금이 작년에 말 그대로 1년에 한 10조 원씩은 이 기금이 들어와서 양쪽으로 분리해서 기금을 저축해 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안 들어오고 이걸 쓰라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거의 한 70% 썼어요. 30%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했는데 정부가 미안하다 올해도 못 주니까 올해도 남아있는 기금 다 닦아 써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목적대로 써야 할 금액이었는데 그 통장이 빈 거죠. 네. 그 통장이 비어 있는 것이죠. 목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그거 관련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제 기금은 그렇죠. 약간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이어서 드러내서 한꺼번에 다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미봉책일 수는 있으나 이게 길게 세수가 계속 펑크나는 과정에서의 한 번 정도는 서로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극복해야지라고 하는 거 있으지만 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올해도 역시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해년도 교부세 삭감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이 내용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 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은석 총장님. 일단은 말 그대로
교부세가 삭감 자체가 됨으로 인해서 지방 살림 자체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당연히 결정된 교부세마저도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획된 살림 자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정부가 세수 결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는 세수 추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결정된 교부세 삭감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법률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림을 살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산 총칙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심의받고 결국은 법률은 아니지만 거의 법률에 가게끔 예산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정을 이거 국회가 또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교부세를 삭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진짜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국회 행정안정위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이제 그 제안을 했었죠. 이게 매년 이렇게 작년 올해 이렇게 반복되면 지방정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니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줘야 될 돈이 있는데 그리고 당연히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지방의회나 기초자치단체는 그 의회를 통해서 예결산 결의를 받았잖아요. 예산 계획을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공무원 수도 새롭게 채용하고 모든 사업을 해서 1년 전부터 여기 땅 준비해서 올해 가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줘버리면 아니 이건 중앙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일단은 자기들은 굶더라도요. 빚을 내서라도 지방정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정부가 돈을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를 좀 하자. 근데 국가재정법 이 영역을 좀 더 강행 조항으로 완전 바꾸고 결국은 이것을 국회가 좀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 정부가 빚쟁이가 돼야 되는 거죠. 지방정부 보고 너 죽으라 하면 안 되는 측면에서 국회에서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무려 여기에 응답한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의 90%가 이 안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지방정부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말씀을 쭉 해주신 것 같고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서 지방세가 충분하게 계획한 대로 갖추면 좋은데 그러니까 국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세수 부족에 따른 그 경기 부양이 정부를 통한 경기 부양이 일정 부분 좀 뭔가 조금 스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그대로 지방세 세액 수입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굉장히 미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17개 자치단체 그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10곳 정도에서의 지방세 진도율이 상당히 좀 현재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방세가 주요 세입 그 지방정부의 세입이고 또 심지어 이제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런 것까지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라남도의 이 예산 담당자들 그다음에 각 시군 예산 담당자들은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왜냐하면 돈은 없지 돈은 줄여야지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이제 조례로 뭐 통합재정기금인가 뭐 이게 쓸 수 있도록 좀 만들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봉책으로 쥐어짜야 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미안하지만 버텨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 멈추고 다시 한번 그 세수 추계에 대한 반성과 각오를 통해서 내년 2025년, 2026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는 계획과 비전이 없고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버티기 어려울 거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 2, 3년 뒤에 정도 되면 아마 월급을 못 주는 자치단체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공무원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도 필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여수시는 시의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좀 했죠. 작년 예산 결산 과정 속에서 지나치게 국가가 지원해준 보조금 사업들이 좀 있어요. 예산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대부분 국가가 이제 지방정부 줄 때 아까 교부금 말고는 보조금 영역으로 많이 이제 돈을 지원해주죠. 여기서 불용 처리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예산 낭비적 요인이 좀 있어요. 여수시도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이런 것들을 국가에 또 반납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해당 공무원이나 시장님은 어쨌든 국고보조금
뭐 특정 목적으로 그 정부가 지원해주는 예산이니까 예를 도지시 재생해가지고 150억 주면 그걸 차분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0억을 제대로 안 쓰고 한 110억만 쓰고 40억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을 때 여수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각종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꼼꼼히 집행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시가 작년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이 4천억입니다. 꽤 많은 양인데 그중에 48%인 1,900억이 이게 1,900억이 여수 산단으로부터 나오는 지방세 수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수 산단이 경지 침체가 이루어지면 작년처럼 1,900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200억만 들어와도 700~800억이 안 들어와 버리면 여수시가 휘청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예산 세입을 잡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걸 좀 알차게 효율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리고 혹은 또 낭비하지 않고 예산 계획들을 연말에 시장님 다른 데 가서 축사하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공무원들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면서 야 우리 어떻게 줄여볼까. 그리고 여수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을 전면 다 중단했어요. 또 기존 사업을 10%를 깎아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럼 결국은 신규 사업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왜 모든 사업은 일몰제가 있으니까 5년 10년 지원해주면 그 사업은 끝나고 또 새로운 신규 발굴 사업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장님이 공무원들하고 머리를 맞대면서 실제적으로는 양비 요소 그리고 국가 기재부라든가 행안부에서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 사업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200억 정도 페널티를 받은 거거든요. 여수시가 가뜩이나 없는 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시장님이 머리띠를 둘러매고 공무원들하고 날밤샘으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 머리 내고 논의한다고 되겠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줄여야 되는 건데 방법 중에 하나는 아마 불효불급한 예산이라고 아주 굉장히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해당 부서나 또는 관련 관계자들은 필요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조금 정말 필요한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짠돌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 재정 수입을 좀 다각화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 관련해서 어떻게 또 정부는 또 지방정부는 대처를 해 나가야 할지 두 분 YMCA 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진행한 첫 한 주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